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일본 언론에 나온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차라리 빨리 하라, 일본 정부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16일 날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화 방안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이 처리수, 이건 일본 측 표현입니다. 처리수 네네.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서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을 지낸 이 하코다 테츠야라는 논설위원이거든요. 근데 일본 언론이 지금까지 왜 윤 정권의 지지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윤 정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논조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지금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달 13일에 국회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김홍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일본 언론에서 사실 확인을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일단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이 한국 지국장까지 했던 논설위원이라고 하면 아사히 신문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분이 쓰신 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전문가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지국장을 지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게 제가 네.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란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하코다 위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실관계로 확인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 사람이 자기 기명으로 기사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사 쓰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아사히 신문의 전체 편집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과해서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아사히 신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총선에 불리한 상황,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오염수 방류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 그걸 한국에서 요청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사히 신문은 요미우리 신문에 의해서 발행 부수 2위, 약 183만 부가 발행된 석간 신문이고요. 근데 저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 여당이 총선 전에 이왕 할 거면 총선 전에 빨리 방류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덜 받도록.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거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라면. 네, 맞아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한두 달 지나면 우리 국민들은 처음엔 분노해도 다 까먹을 거다, 이 얘기잖아. 이런 판단으로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판단으로 할 수 있죠. 네. 네.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습니다.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전에 개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저는 사실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라는 게 되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어쨌든 아사히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고, 또 엊그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했습니다라는 말도 없어요.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기조의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16일 날 아사히 신문이 사설에서 일본과 한국 후퇴하지 않게 노력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도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는 제목의 그 기사에서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이례적으로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역사 문제 거론하지 않고 이 안보 협력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극우 신문이죠. 상케이 신문도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한 윤 대통령의 대결관이 보다 명확해졌다. 일본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칭찬을 받는 광복절 축사였습니다. 일본 언론도 놀랐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전에 할 줄은 보수 몰랐네. 정권에서도 사실 역사 문제 언급은 있었는데 네.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죠. 일본도 깜짝 놀래킨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발을 했는데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브리핑했습니다. 내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따로 갖는다. 한일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분위기나 평가, 일본 언론 뭐 쭉 네.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네. 어떤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나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추세였습니다. 네. 자, 거기에 비춰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하면서 공동 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건 큰 틀의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을 말 그대로 적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을 예정이고요. 자, 공동 성명이라 하면 한미일 이 3국이 앞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나왔는데 네. 정상회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정부 고위관리 등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라고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향후에 각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한미일이 이 제휴를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려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뚜껑에 못을 박아 놓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요. 중국에서는 뭐 한미일 정상회담은 파괴적 미니 나토 형성이다라는 등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내일 어쨌든 펼쳐지는 정상회담 보고 저희들이 또 속보로 또 정확한 논평으로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내일이 인사청문회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동아일보 입사 의혹까지 제기가 됐어요. 네. 자, 1985년 12월에 이동관 후보자는 군 복무 중이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를 신기하더라고요. 예, 입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병역법과 응시 자격 위반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 2차 시험 뭐 다 치렀다라면 이때가 1985년 10월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휴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입사일이 1985년 12월 1일인데 전역일은 12월 12일이에요. 전역하기 전에 입사가 돼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일단 응시 자격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그 응시 조건을 보면은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57년생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그건 그 학부 졸업생에 한한 거고 자기처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거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위반인데 요거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당시 부대장이 취업 관련해 가지고 특별 허용을 해줬다. 왜요? 이동관 씨한테만 왜요? 글쎄요. 이동관 병장님한테는 왜 그런 특혜를 주신 겁니까, 부대장님? 자, 그리고 12월 1일자로 입사했잖아요. 전역 전에. 이거는 내가 말년 휴가를 받아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 최진봉 네,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군인복무기본법에 보면 사실은 전역하기 전에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해명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휴가 기록이나 외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1차 필기 시험, 2차 면접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1차 필기 시험은 10월 20일이었고 85년도 네네. 그리고 2차 면접은
85년도 10월 27일이었어요. 예. 근데 둘 다 외출 기록이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죠? 아니, 군에서 만약 외출이나 휴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 탈영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전 100번 양보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네. 부대장이 특별히 허락을 해줘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외출증을 끊든 휴가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기록이 남아있어요. 국방부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나간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관대하지? 그 외출증하고 휴가 관련해서는 추미애 전 전 장관 아들 관련해가지고 전화를 했니 네. 안 했니 외출증 연장한 게 그거 분명히 치료했다라는 치료 기록이 있음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관대해요? 만약에 이분한테는? 또 하나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특채됐을 확률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근데 85년이면 이게 언론사 통폐합 이후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기자들 조중동 기자들의 급여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쫙 올라가던 그 그렇죠. 시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전에도 뭐 80년대. 기자들이 뭐 지식인으로서 자기 역할과 뭐 대우가 좋았지만 80년대 언론사 통폐합 이후에 쫙 딱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딱 그 시기인데. 85년도 정도 되면 대기업보다도 언론사 기자들이 대우가 좋았던 시절이에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언론고시라고 얘기를 네. 했던 그 시절인데 군대 있으면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자,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 언론관 내지는 그 MB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와 관련된 수많은 지금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VIP 격려 전화. 누구한테 뭐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 보도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서울신문 사장, 중앙일보 편집인 현 박보균 문체부 장관님이시죠. 동아일보 논설 주간 이런 분들에게 격려 대상으로서 격려를 VIP가 해야 된다. 이게 통상적인 언론 관리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결탁이에요. 정경유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거는 정언유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서면 보고서가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 서면 보고서에 보면 보고자가 이동관 대변인으로 돼 있어. 당시 대변인으로. 네. 근데 대통령이 언론사의 주요 간부나 아니면 뭐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은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전화를 해서 격려 전화를 해요. 그것도 그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권에 유리한 그런 보도를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뭐 격려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자체가 전화를 받은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시의 대상이 감시를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감시가 되겠어요,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이건 언론사를 길들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나오게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거기에 순응한 언론사들은 언론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정권 홍보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와치독 내지는 제4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치독이 아니라 경비견이 아니라 충견. 충견 네.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 MBC 경영진 교체와 개혁을 직접 보고한 청와대 문건도 나왔어요. 청와대 대변인 시절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2009년. 이건 근데 뭐 벌써 몇 개째, 몇 종류째 MBC, KBS, YTN 할 거 없이 특히 MBC에 대해서는 이 문건들 보면 와 너무 특히 라디오국이나 그 보도 뉴스데스크나 이런데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고 저기가 뚝뚝 떨어지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동관 후보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본인은 이제 관계없다고 얘기해요. 밑에서 그냥 언론 비서관실에서 했다는. 근데 언론 비서관실에 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언론 네. 비서관이 그러면 본인의 상관인 대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걸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제출하고 보고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와대 뭐랄까요. 직무 관계가 완전히 문란해진 거잖아요. 예. 뭐 그럼 보고도 안 하고 조사를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무슨 보고서를 만듭니까? 그건 제가 볼 때 해명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걸 보고를 안 받았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보고를 받는데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거짓으로 해명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명하는 자체는 본인에 대한 부인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MBC에 대해서 당시에는요 이미 정권 바뀌고 방문이사를 바꿔가지고 당시에 엄기영 사장을 이제 쫓아내려고 그랬죠. 시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MBC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방문진을 통해서 이사 바꾸고 사장 해임시키고 김재철 사장 앉히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이 서류가 결국은 그걸 증명해 주는
주는 거예요.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청와대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언론 비서관이 만든 건 청와대가 한 일은 맞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명박 정부 한 것도 맞고. 네네네. 오늘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임되고 그렇죠. 해촉되고 해촉됐죠. 네. 해촉되고 권태선 박문진 네. 이사장은 지난 엊그제 수요일 날 해촉될 거다, 해임될 거다, 면직될 거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로 일주일 미뤄졌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벌어졌던 수순과 동일한 수순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런 그보다 느낌이에요.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심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해임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MBC, KBS, EBS를 다 이사들을 해임시키는 일이 없었고요. 순서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 사장 바꾸는 문제도 그래요. MBC, KBS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었고 방심위원장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예. 저는 이게 뭔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인데 그것은 네. 결국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는 시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모든 걸 처리해가면서 이동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뭐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방송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렇게 된 거는 이미 진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동관 그 당시에 대변인 수석이 했던 방송장의 시나리오가 더 한껏 진화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지금의 네.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자, 내일 인사청문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자, 내일 인사청문회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뭐 기대가 되세요, 솔직히? 기대가 안 된다. 저는 왜? 예측 답안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질의서를 이미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한 걸 보면 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자유의 가치가 보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답형으로 성의 없이 답변서를 보냈거든요. 이 이상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전에는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 오후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으나 뭐 밤늦게 끝났으나 언론에서는 뭐 소위 보수 언론에서 나올 헤드라인은 한 방은 없었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언론에서 여러 방이 나와 있었지만 청문회에서 한 방은 없었다. 아니 뭐 이거 이런 얘기 나오지 결정적으로 않을까. 증인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도 제대로 질의서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증인 채택도 안 되면 뭘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대체? 자, 내일 야당이 송곡 검증을 할지 또 청문회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